그러니까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당신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요. 다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혁명을 한 건데. 밝혀지면 다 죽는다. 다 죽어요. 죽이기도 해요. 나도 몇 번, 2번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자동차로. 큰 차가 와서 사정치 바다 보면 차가 붕 떠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비행기처럼 가더라고. 그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이 부딪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했는갑다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예. 두 번째, 막 처방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내리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잡았어요. 딱 얼굴을 보니까 그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같아요. 그 여성 있고 남자 있고 여자분은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느끼면 어떻게 되면 여기 뭔가 범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해결하려고도 한번 왔어요. 국정은 뭐라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은 실제 선관위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내부 고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양심 선언을 한 선관위의 전 직원 박동건 씨와 선관위의 노조위원장 출신 한성천 씨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면 다 죽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회장 김재홍 씨는 수년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며 선관위와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2022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25톤 덤프트럭과의 정면 충돌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선관위 직원들만 해도 수천 명인데 왜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내부 고발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경기도 선관위는 내부 고발자인 박동건 씨를 파면시켰으며 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성천 씨는 감옥살이와 암살 시도까지 겪었다고 하니 그 누가 나서서 밝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6년 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180석을 차지하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민주당 인사마저 이 결과를 보고 무섭고 두렵다며 당을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아시겠죠?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아보게 됩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파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했으며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우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길래 제가 인천지검 애들 싹 보내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XX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살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때부터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좀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굳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할 이유가 무엇이나 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법원장, 지원장, 네네네. 판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지가 계엄을 통한 부정선거 수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번 탄핵 심판을 했던 헌법재판관들도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까보자고 했는데 2번이나 거부했잖아요. 피청구인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증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전원 일치로 기각한다. 이래도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애초에 이번 탄핵 재판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거인 명부와 서버를 까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선관위와 판사가 서로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FBI 같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죠. 그리고 이번 영장 발부 근거 중에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던데, 아니 미국에서도 형상기억 종이를 쓰나 보네요.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핵심 용의자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소름 돋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배후로 의심되는 인물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출신 양정철입니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을 세웠는데요. 여기엔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과 중국의 유착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정철은 제가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서 이번엔 공안검사 황교안 전 총리가 꼽은 핵심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안검사란 일반적인 검사들과는 달리 간첩들을 때려잡고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가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안검사가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그는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양정철, 조혜주, 고한석 등을 지목했는데요. 조혜주는 중앙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중요한 보직들을 맡아왔고 2002년엔 논란의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선거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활동을 했고 문재인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조혜주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해버렸는데요. 이런 행보들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건 바로 그가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고한석과 선거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연구, 그것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요. 2014년 선관위에 제출된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 책임자의 조혜주가 공동연구원에 고한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대한민국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분류되는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까지 살았고 이후 그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 연구원장이었던 게 바로 지금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김민석인데요. 저는 여기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냐면 김민석도 예전에 부정선거 세팅값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전투표율이 31.3%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진짜 그대로 나와버렸던.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통 해커나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작가의 사인처럼 시그니처를 남겨놓곤 해요. 영화나 게임 속에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처럼요.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수학 덕후 로이 킴은 선거 결과의 데이터 속에 숨겨진 해커의 지문이자 암호를 찾아내는데요. 암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하려면 설명 시간만 30분에서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디테일한 모든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정선거 전문가인 VON 채널의 영상과 이 책을 참고해주세요. 로이킴은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 전국의 선거 결과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데이터들을 쭉 보다 보니 분명 여기엔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해요. 당시 투표 조작이 들통났던 음악방송 프로듀스 101도 투표 결과에서 계속 이상한 수치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결과 데이터를 처음에는 1개, 2개 지역구들을 보다 보니까 좀 희한한 이제 패턴이 눈에 보일 것 같는데, 만약에 이 4.15 선거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라면은 그 프로듀스 101처럼 그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어떠한 그 항등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로이킴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여러 통계 숫자들을 알파벳으로 변환시켰고, 여기에 누군가 문자를 형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넣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바로 Follow the Party,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는 뜻의 중국 공산당 구호였습니다. 암호가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중국 공산당 구호라고요? 이렇게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는데 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바로 로이킴이 계산을 했을 때 Follow the Party에서 L과 T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도출이 되어 있었고, 로이킴은 빠진 이빨을 채우기 위해서 이 2개만 예외 수식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 수식을 왜 넣음? 그럼 Follow the Party가 아니었네 라며 조롱을 했고, 결국 부정선거 논란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관심 있게 보던 프로그래머 출신이자 IT 회사 대표인 장영후 씨는 이거 제대로 계산한 것 같은데? 하면서 빠진 L과 T에 주목했고, 확인 결과 그 선거구들은 해커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2020년 4월 15일 부여 개표소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했지만 투표를 지켜보던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재개표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선관위 직원은 전자개표기를 껐다가 킨 뒤 다시 재검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분명 당선이 됐던 민주당 후보가 져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이래서 계산 결과가 안 맞았던 거죠. 이렇게 이빨 빠진 것들의 오차를 바로잡아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드디어 Follow the Party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부정선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피해자 격인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입을 꾹 닫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할 사람들이 부정선거는 없다, 음모론이다 이런 소리를 하며,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은 부정선거 언급만 해도 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관위의 내부 고발자인 박동건 씨는 국민의힘의 원로이자 전 당대표인 김무성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웹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대만이나 프랑스처럼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꾸냐고요? 정치인들이 바꾸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결국 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부정선거 문제를 소수의 목소리로 보고 외면하고 있지만 이게 소수가 아닌 주류의 의견으로 다수의 목소리가 되는 순간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서로 나서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공약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부정선거 여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설득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